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기소 공소장에는 어떤 혐의가 담기는 겁니까? 네, 일단은 저번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법원에서 이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었잖아요. 네. 그 체포동의안에 들어있던 내용에서 더 나아가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던 대장동 관련해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사업 구조를 설계해줬다라는 그 배임 혐의, 그로 인해서 성남도계공에 4,695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라는 혐의하고, 또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을 해서 민간업자에게 2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안겼다라는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다가 또 성남FC와 관련해서 두산이나 네이버 등 대기업으로부터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고 성남FC가 133억 원 정도를 광고비 또 혹은 후원비로 받은 혐의,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이 세 가지 혐의로 일단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내일 혹은 모레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보강 수사를 계속해서 왔는데 추가 혐의는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공소를 제기할 만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428억 원을 약속했다는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대장동의 그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이재명 대표 측이 저수지로 삼아놨다라는 혐의의 핵심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428억 원을 약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담기지 않았고요. 이번에 공소가 제기될 공소장에도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 측에서는 김만배 씨가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수사가 막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뒤집어 이야기해보자면 428억 원을 약속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의 진술 말고는 다른 물적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들고요. 특히 김만배 씨의 진술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자금 8억 원을 받은 부분, 이 부분은 김용 전 부원장이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를 공소 제기를 하거나 이 정도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본다면 결국은 김용 전 부원장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용인했다는 부분에 어떤 단서를 포착했다거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공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혐의가 무죄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을 해서 1심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지금 불구속 기소하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지났죠. 예. 네. 상당히 지난 이유가 아마도 428억,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이 수수했다는 8억의 정치자금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공범 혐의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 수사를 지속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장동의 지금 배임, 그러니까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성남도계공에 손해를 끼쳤는데 왜?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득을 약속받았기 때문에가 연결이 돼야 배임도 사실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왜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만배 씨도 진술하지 않고 있고 김용 부원장도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가해서 기소할 만큼의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검찰의 고민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일단 원래 배임 혐의라는 것 자체가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도 굉장히 그 고의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범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떤 배임이라는 것 자체가 임무에 위배해서 그 본인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정책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배임의 고의가 있다는 것까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는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이런 배임을 하게 됐는지 이런 동기를 찾습니다. 그가 관련해서는 뇌물을 받는다든지 부정한 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기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간접적으로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좀 간단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일당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줬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배임을 할 만한 고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기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428억 원을 약속했다는 부분을 만약에 혐의를 입증하게 된다면 꽤나 그 배임의 고의나 배임의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또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 부분이 되는데요.
있는데요. 일단 지금 그 부분을 공소장에 넣지 못한 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처럼 이 사건은 배임의 고의로 대장동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배임동 사건은 적극적인 정책 결정이었고 그리고 본인의 정책 판단이었다라는 주장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검찰에서 그것이 아니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예. 의혹 수사 뭐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네.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추가 기소될 가능성 매우 높죠. 지금 검찰에서도 뭐 피의자로 사실상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황이고 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기소는 당연히 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무죄 판단하고 좀 다른 별개의 문제로 검찰이 기소를 할 텐데 이제 관심사는 과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가 되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대북 송금 관련된 내용이나 백현동 관련된 내용들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내용 정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 사실 이 두 가지 혐의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론 마주 이르게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혐의를 묶어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국회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측이 고 김문기 전 처장에게도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감시용 변호사라는 말이 참 그 생소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사 사항을 파악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제 변호사를 보내준다. 뭐 이런 예. 의미에서 감시용 변호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문기 씨가 이제 사망하시고 나서 2달 있다가 그 유족들을 찾아온 이재명 대표 측의 한 관계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모 씨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경기도 산하 단체 사장도 역임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도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그분과 그 유족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그 유족들이 검찰에 제출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녹취록에 보면 아버지가 버림받았다 생각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유족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A 변호사를 꽂아 넣은 것 자체가 아버지가 아닌 유동규 씨를 도와주기 위한 거 아니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A 변호사를 꽂아줬다는 것 자체가 감시용 변호사를 민주당 쪽에서 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내줬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뭐 김용우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조사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일단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의혹들은 계속해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의혹을 밝히려면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유동규 씨하고 굉장히 구조가 비슷해요. 유동규 씨도 본인이 검찰에 진술을 이제 번복해서 네.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알리게 된 이유가 이 소위 말하는 지금 이런 그 뭐 변호사 관련해서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라는 거, 가짜 변호사 얘기를 하고 뭐 김문기 지금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드님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버림받았다는 느낌 받았다. 예. 이게 뭐냐면 나를 위한 변호사라면 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변론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 아는지 관련돼서 묻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일단은 뭐 김용 부원장도 눈을 못 맞췄다라는 얘기가 지금 뭐 검찰이 그런 질문하니까 나오긴 하는데요. 네. 그럼 일단 이런 걸 확인하려면 왜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선임한 건 아니고 누군가 보냈으니까 지금 이 변호사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체로 무슨 특정하게 범죄가 인정된다라기보다는 보낸 사람, 보낸 쪽에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보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감시형 변호사, 뭐 가짜 변호사 이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쪽에서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좀 이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